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쇼핑의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1주택의 보유세가 감소된다는 소식과 유류세 인하, 쌍용차 인수 불발 소식, 올해 주주총회의 화두였던 ESG 경영 문제, 원자재 패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일면 기사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경제면과 국제면의 주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1주택 보유세 작년보다 최대 35% 감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공시가 적용 때보다 최대 3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신한은행 WM 컨설팅센터 부동산팀이 종부세 부과 기준, 즉 11억 원 이상 근처에 있는 서울 17개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체로 공시가 11억 원 안팎 아파트의 보유세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신한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 특례 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 보유세제를 땜질식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휘발유 리터당 82원 내린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다 원달러 환율까지 대폭 뛰면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가 급등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는데 인하폭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작년 3월 리터당 평균 1,513.27원이었지만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할 당시인 작년 11월에는 리터당 1,737.39원으로 뛰었고 현재는 2,001.9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류세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하며 휘발유는 현재보다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은 2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워낙 높아 유류세 인하율 확대에도 국민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기름값을 낮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유류세와 관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휘발유 가격 부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정보 집계업체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달러로 세계 평균인 1.33달러 대비 25.9% 높았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의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끝내 무산.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 2,743억 원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아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 모터스 측에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가 무산되면서 쌍용차의 회생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합병 절차가 다시 추진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쌍용차가 또 방황을 하겠네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올해 주총 ESG 화두는 여성 환경. 올해도 주요 기업 정기 주주총회의 화두는 ESG 경영이었습니다. ESG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 사회를 뜻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를 축약한 단어로서 환경보호, 사회공헌,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경영이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실적과 이익이 아니라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착한 기업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ESG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성 사회이사 선임과 ESG위원회 설치, ESG와 관련된 신사업 추진 등이 잇따랐는데요. 지난해 ESG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들은 세부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ESG 경영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기업들도 많았고, 소속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를 선임한 사례도 눈에 띕니다. ESG 경영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설치도 대세가 됐습니다. 기존에 정한 ESG 경영 전략을 강화한 기업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린 네트워크를 통한 친환경 성장,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회 조성, 인공지능 서비스와 기술 적극 활용 등 본업과 연계한 ESG 활동을 주축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ESG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석유 시대 저물고 원자재 패권 뜬다. 석유 패권 시대가 저물고 원자재 패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이 늘며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격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칠레, 콩고,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이 친환경 에너지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040년까지 에너지 생산을 위한 광물 등을 판매해 연간 1조 2천억 달러 넘게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양광 풍력 발전이 늘면서 지난해 세계 각국 국내 총생산 GDP의 5.8%를 차지하던 에너지 비용 지출은 2040년 3.4%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석유 패권 시대가 열리자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 매장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180도 바꿨습니다. 중동의 주변국에 불과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붐에 힘입어 단숨에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 1인당 GDP는 10년 만에 18배로 늘었습니다. 카타르도 같은 기간 동안 GDP가 12배 증가했습니다.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 은, 아연 등 7개 광물을 보유한 원자재 강국이 이런 흐름을 잇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호주는 이들을 모두 보유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엔 세계 리튬 매장량의 42%, 구리의 25% 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일부 독재 국가에도 상당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콩고엔 세계 매장량의 46%가 있습니다. 페루는 세계 은의 4분의 1가량을 보유했습니다. 화산지대에 자리 잡은 인도네시아엔 니켈이 많습니다.
중국도 세계 알루미늄과 구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 바뀌면서 수익이 정체되거나 다소 떨어질 중간 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등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소속국과 러시아가 꼽혔습니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은 화석 연료 수익이 줄겠지만 광물 자원이 수익의 감소분을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 수출에 의존했던 알제리,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은 에너지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할 테니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갚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빌려주는 경우에 돈을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더 높은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자는 수익률입니다. 방금 말했던 경우를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인 채권이라는 단어와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만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이 만기가 짧은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란 채권의 수익률이 거꾸로 형성되어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보다 더 높은 현상을 가리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 이후에는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을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수익률 곡선과 경기의 상관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을 놓고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미국 학계에서는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예고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을 놓고 세계적인 석학 간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는 아니다. 의 논쟁은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을 종전에는 장기 금리의 하락이 주도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단기 금리의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미국 증시가 종전에 비해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리 차익과 환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와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률 곡선과 경기 간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이러한 현상을 잘 읽어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도 힘차게 즐거운 하루